매일 깊이 있는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대가의 어깨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신다고 미리 채팅창에 말씀을 드리고 주제를 조금 공개해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하락했던 이 시장 속에서 유동원 본부장님의 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오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잇따른 월가 급락 경고,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은? 월가 급락 경고가 계속돼 왔습니다. 사실 뭐 7월에 랠리를 펼칠 때도 정말 의견들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상승론자가 있었고 비관론자가 있었는데요. 7월에 뜨거운 랠리 이후에 8월장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월가의 그 급락 경고들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8월 초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채 버블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 한 그 투자사 쪽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버핏 지수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버핏 지수가 1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100%를 넘어서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1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지금의 랠리가 어떤 대공황이라든지 닷컴 버블, 금융위기 직전처럼 급락을 앞둔 급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풋 옵션에 베팅을 했다는 부분들까지 정말 많은 이런 급락에 대한 예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월가의 급락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뭐 지금 다 나열해 주셨네요. 네. 저희의 의견은 변한 게 없고요. 우리가 올해 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고 하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강한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제법 많이 빠졌는데도 여전히 한 2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고점일 때는 거의 뭐 35%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당연히 이 시장은 보통 7월, 8월, 9월, 10월 이 시기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 플러스 하락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균적인 숫자가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런 차트를 그리면서 이제 뭐 쌍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긴 차트로 보면은 더블탑 이렇게 만들고 가장 대표적인 지수죠, 팡, 그죠?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이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버핏 지수 170% 이 숫자는요, 만약에 100% 넘어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지금 170%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엄청난 언더 퍼포먼스, 투자를 잘못하신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이 GDP의 구성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10월 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재상승 구간에 들어갈 거고 하반기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도로 넘어갔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025년 초,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조정이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장에서 급락할 가능성보다 올해 일정 정도의 조정을 마무리한 끝에 내년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내다보는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론을 제가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들이 사실은 여전히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던 게 8월장이었고요.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들, 파산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이게 또 그 부동산 업체로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한 어떤 그 금융사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진 않을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자, 우선은 금리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네. 금리가 높아지면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놓이면 뭐 계속 당연히 조정이 오는 거고요.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4%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의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방향성이 바뀌면 시장은 다시 재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과거 9월달, 작년 9월이죠. 9월, 10월 달에 고점 수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럼 상대적으로 증시가 못 오르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의 예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에 놓이게 되면, 즉 1995년도 보시면 마지막 금리를 올렸던 시기 이후에 금리가 빠지죠. 자, 이런 구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때 금리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죠. 또한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약 한 1년 반 정도 증시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때의 금리도 지금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금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게 멈추고 다시 하락 추세로 변할 것이냐 이 추세선이 중요한데 저희의 판단에는 그 추세선이 사실은 최근에 올라간 건 좀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숫자를 봤었을 때 지금 벌써 2%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너무 과열이라든지 어떤 위기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네. 시점에서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은 잡혀간다라는 게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이 CPI 관련된 품목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간략하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중국발 금융 위기가 터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비중이 적고요. 그 다음에 물론 투명성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떤 큰 폭락장을 만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뭐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혹은 중국이 이렇게 좀 부동산 때문에 주춤하면서 침체를 겪게 된다면 일본처럼 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어떤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금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인데 물가 수준이 3%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랠리의 그 끝, 그러니까 상반기 계속 장이 좋았고 7월까지 추가로 한 달 더 상승을 한 끝에 8월 초에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그 첫 번째가 바로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피치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2011년 이후에 지금 이번이 12년 만인데 피치가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미국 국가부채 너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미국 정치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다가 막판에 계속 거의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기간을 2025년 1월로 그냥 유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디폴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채 한도 시스템을 좀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은 앞으로 어떤 파급을 줄까요? 네, 보시죠. 2011년에 신용등급 강등했었을 때 사태 한번 보시면은 예. 딱 2달입니다. 조정 기간이. 근데 그 강도가 좀 셌어요. 마이너스 17%.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리는 게 그 2달 만에 다 되돌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그마치 100%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신용등급 강등과 그 증시와 연결성은 결국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위기가 터지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진짜 정말 희박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벤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9월 20일 FOMC까지의 어떤 지금 하락 배팅을 해놓은 풋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런 어떤 단기적인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성 어떤 변동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한도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다 파셔야죠. 예,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를 다 파셔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면서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으나. 근데 중국에서 요즘 국채를 좀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걸 판다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위기가 터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환율이 너무 깨지게 될 경우에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꾸 그 음모론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숫자를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재정 폭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은 부채 비율이 280%까지 올라갔는데도 물론 경제 성장률은 좋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어떤 엄청난 뭐 폭락장 뭐 이런 연결시켜지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로 인한 부채는 어느 정도 선으로 되어 있나요? 자, 지금 현재의 정부 부채 비율로 계산하시면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재정 적자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GDP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건 민간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재정 적자 폭은 GDP의 5% 미만으로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방향성, 경기의 방향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쪽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중국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현재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냥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서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하면서 미국채를 판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냥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채를 사시는 분들이 많지 파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뭐 재앙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숫자도 좀 볼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상보다 주택 매출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뭐 지금 인벤토리 레벨,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재고 상황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 부채발 어떤 뭐 위기가 터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미국의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위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를 못 믿어서 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어떤 위기가 터지겠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열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금리를 지금 이 수준에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시면은 지금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이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과 붕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출 증가율이 늘지 않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뭐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이 그렇게 시장을 많이 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네. 금융시장으로 따지자면 전체 시장에서 뭐 겨우 한 3%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문제는 지금 투명성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인 여력을 가지고 은행권이나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중국의 예대율이 낮아요. 77%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즉 대출 금리나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가계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 한 6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엄청난 급등락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국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비율과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축률이라든지 가계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런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또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던 개발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연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행의 대차대조표 내역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자료로 하나 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중국은행의 대차대조표 내역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 은행권이 예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미국에서 은행이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시스테믹 리스크 붕괴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예금이 89%입니다. 또 예대율이 80%가 안 되죠. 저축률이 47%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중국발 어떤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도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부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예대율, 저축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뭐 미국, 중국 양측 모두 정부 차원이나 가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은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여기에 미국 쪽에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경기 과열이 좀 우려되지, 이것만 잘 잡히면 이제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유동훈 본부장님께서 만일에 몇 년 안에 위기가 정말 온다면 그 위기를 가장 먼저 짚어주시는 분으로 꼭
두각을 나타내셨으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매주 체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소비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모멘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현재 좀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GDP 호조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국 쪽에서 좀 지갑이 다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부분에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위기가 터지는 부분은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짚었기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싫어하셨죠. 여러분 대세 상승론자가 아니라 사실 위기 감별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위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지갑이 닫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닫힌다기보다는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고용 데이터라든지 임금 상승률 데이터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율 자체는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표,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의 순이익률 추이예요.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죠. 네. 이 차트는 뭐 거의 지난 20년 이상을 보는 차트인데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GDP 성장률을 구분할 때 생산성 향상 부분과 또는 고용시장 부분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성장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생산성 향상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 소비가 어느 정도 조금 살짝 위축이 될 수 있다. 즉 뭐 성장률이 4%대에서 3%대로 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큰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 숫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간 투자 R&D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보라색 선이. 반대로 지금 미국의 정부의 투자는 줄고 있죠. 이게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저축률과 연결돼서 봤었을 때 저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숫자를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축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임금 상승률인데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고 있으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다. 이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리드하는 부분이 아틀란트 페드 연준의 GDP Now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5.8%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리드하는 게 어느 쪽이냐?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아있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각 질문당 1분 정도 할애해서 빨리 소화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세계 경제 대통령 입에 또 온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9월 FOMC 관전 포인트 주시죠. 네, 결국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의 시그널이겠죠. 저의 판단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풋콜 레이쇼, 그러니까 풋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대한 베팅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마도 금리는 동결할 것이고 또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10월 달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에 파생된 모든 문제가 물가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2%대 진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유가보다도 또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핵심이라고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요 이미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거비를 제외시킨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빨간색 선인데 이게 벌써 1%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를 포함해서 지금 3%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주거비만 잡히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비의 선행 지표들을 보시면은 이미 잡히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새로운 주택을 갖다가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들 이분들의 이 인덱스 자체는 지금 급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비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택 가격의 상승률 자체도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20%대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의 상승률도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벌써 이미 2%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인플레이션, 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3%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주거비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판단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식시장 판단 지표가 뭐가 있을지 꼭 짚어봐야 할 데이터 알아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3% 이상에서 유지가 되면 지금 현재 PER이 미국 S&P 500이 19배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져 주면, 그러니까 3% 미만으로 떨어져 주면, PER은 23배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이 오래 좀 이어졌어요. 그게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겨우 10개월,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판단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 지표.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95년의 리피트가 재현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상이 나올 거고 GDP 성장률도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08년도가 터지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금융위기가 왔고 또 경기 침체가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의 지금 계산상으로는 생산성이 확대되고 있다. 2, 4분기에 이미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될 경우에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딱 30초로 하반기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관심 가질 자산 뭐가 있을까요? 네, 여전히 저희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식 80%, 채권 20%로 전략을 가져가고요. 또한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한데 미국의 나스닥 100에 대한 초점을 계속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흥국에 있어서도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주도주와 핵심주 변화가 없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